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제 끝났다. 리플의 CEO,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살펴봅니다. 리플의 빵영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9월 초에 있는 그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이 행사, 이제 컨퍼런스 연사로 참여를 하거든요. 강남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해리스가 대통령이 돼도 게리 겐슬러는 이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없다. 끝났다. 난 여기에 몸까지 걸겠다. 좀 확신에 가득 찬 것 같죠? 자, 민주당의 고위 임원들도 SEC가 가상자산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제는 민주당도 코인 쪽으로 점점 넘어오고 있다 지금 얘기죠. 자, 계속 말씀드렸죠. SEC는 자기 맘대로다. 법도 지키지 않고 거의 뭐 이제 깡패처럼 굴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리플의 승소는 지금 이미 이겼죠. 리플 승소는 리플뿐만이 아니고 전체 코인 산업의 중요한 승리라고 생각한다.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이거 말입니다. 말은요. 한번 필터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가 중요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플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리플, 코인베이스, 그레이스케일 뭐 이런 친구들은 항상 SEC랑 소송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업계를 대표해서 싸우고 있다 이런 표현 씁니다. 퀴즈입니다. 일개 스타트업의 대표 주제에 전 세계 리더들이 모이는 다보스 포럼에 매년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서클의 제레미 얼레어라고 하는 대표 그리고 리플의 빵영입니다. 자, 이 두 명은 사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연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다보스 포럼은 아시다시피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다. 나 가고 싶어요. 나 돈 많아요. 뭐 그냥 티켓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요. 그냥 사서 갈래요? 불가능입니다. 특히 이제 연사로 참여하는 것은 오직 초청입니다. 그러면 서클과 리플의 대표는 매년 초청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의 금융이 지금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선택받은 자들이죠. 서클은 뭡니까? USDC,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리플 XRP 뭡니까? CBDC 환전할 때 쓰는 환전형, 환전 목적의 화폐입니다. 그래서 월가는 예전부터 XRP를 증권이 아니고 상품이 아니고 화폐로 분류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들은 디지털 화폐 혁명에 지금 본인들이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설계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잘 모를까요? 디지털 화폐의 미래는 제가 삼국지 형태로 구성이 될 것이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겠지만 메인 세 개의 기둥은 뭐다? 첫 번째는 정부가 발행하는 CBDC, 두 번째는 월가, 전 세계적인 금융 기관들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세 번째는 뭡니까? 코인이다. 이 세 개의 어떤 그 주요 여기 위에다 이제 뭔가 하나씩 추가가 되겠죠. 이 판 자체를 짠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다보스 포럼 모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누가 선택받았다? 서클과 리플 빵형. 그러면 설계도를 알고 모르고가 아니고 이 설계도를 지금 같이 그리고 있는 친구들 아닐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빵형이 게리 겐슬러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무슨 말이냐? 겐슬러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게 이제 프레임이 그러니까 그들이 씌웠던 코인은 다단계고 사기고 불법이라는 것이 지금 전환되고 있는 시점을 맞이한 겁니다. 게리 겐슬러 민주당 코인의 적이었잖아요. 근데 겐슬러가 이제 사임한답니다. 민주당은 입장을 바꾸고 있는 거 제가 계속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불법이다, 다단계다, 사기다. 이 코인이 불법 사기라고 하는 프레임의 마감 기한이 이제 지난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기득권이 월가가 코인과 인프라 장악이 끝났습니다. 지체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트 이더 현물 ETF 다 승인 안 될 것처럼 해놓고 다 해놨다.
그럼 다음 순서가 뭘까요? 이 장악을 했으면, 그러니까 당구장을 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님 유치해야죠. 돈 벌어야 됩니다. 코인이 이제 펌핑이 된다는 얘기예요. 펌핑이 될 건데 어떤 상황 하에서 금리를 그러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금리를 먼저 내리고 한 번이 아니고 지금 이제 그 내년까지 보면요. 대략 금리 한 8번 정도까지 지금 현재 기준 내릴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한 번에 0.25씩 하면 뭐 거의 한 2% 이상 내릴 거라고 봅니다. 내년 7월까지 지금 계속 FOMC 그 미팅 할 때마다 내린다면 금리 앞으로 계속 내려가겠죠. 돈은 계속 찍어내겠죠. 이게 확정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왔으면 좋겠다. 이제 좀 이제 과거에 뭐 민주당 뭐 그 반코인 인사들 말고 새로운 대통령 가급적이면 새로운 SEC 위원장, 특히 이제 SEC보다 코인 쪽은 CFTC가 맡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포인트예요. 자, 또 하나의 프레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게 있어요. SEC는 항상 대결 구도죠. 이게 악역이죠. SEC가 악역입니다. 그러면 착한 우리 어벤져스 누굽니까? 리플, 코인베이스, 크라켄, 그레이스케일, 뭐 여기 뭐 바이낸스도 있죠. 공통점이 뭡니까? 다 하나같이 SEC와 소송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공통점이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이들 대표들이 항상 언론사에 딱 이제 인터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코인 크립토 업계를 대표해서 싸우고 있다. 싸웠다. 승리했다. 그레이스케일도 그런 얘기 했어요. 코인베이스 대표도 그런 얘기하고 지금 리플 빵형도 똑같은 얘기 합니다. 이게 프레임이라고요. 우리 머릿속에 그냥 집어넣는 거죠. 자, 그레이스케일이 이겼습니다. 승소했죠. 그래서 ETF 비트코인이 갑자기 승인됐죠. 리플은 이겼잖아요. 리플이 이겼습니다. 뭐 항소할 거라고요? 글쎄요. 자,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은 그러면 이길까요, 질까요? 저는 이길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을 그냥 뭐 지연하고 있을 뿐이죠. SEC는 악역이고 코인 기업들은 제 기준에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죠. 알고 보면 제가 볼 땐 다 같은 쪽에서 로비를 받고 있고요. 미래의 판을 제가 볼 땐 다 그냥 같은 선상에서 짜고 있어요. 근데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뭐 영화를 봐도 그렇고 전래동화를 봐도 권선징악이죠. 결국 악역은 그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이 지나면 아웃됩니다. 제가 볼 땐 임박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FIT 21이라고 하는 법안이 있어요. 21세기 뭐 금융혁신 및 기술 뭐 법안이고요.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이게 미국에 있는 법이죠. 이 두 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진짜 아웃입니다. 진짜 아웃.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아웃이에요. 지금은 좀 애매하죠. 뭐 소송 끝났다는데 뭐 항소할 거야. 가격도 재미없고 뭐 물어보면 요즘에 뭐 개별 캔슬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법들이 이 법 두 개가 통과되잖아요. SEC는 공식적으로 진짜 아웃이고요. CFTC가 대부분 권한을 꿰찹니다. 이게 이제 법의 핵심입니다. 코인의 70%가 이제는 증권이 아니고 뭐가 된다? 상품이 된다. 이게 되면 SEC는 공식적으로 아웃이죠. 저희 어떤 의견이자 추론이죠. SEC가 아웃될 때가 거의 이제 근접했다. 근데 특히 언제? 제가 명분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대선을 명분으로 그들이 삼은 거예요. 그러면 대선을 기점으로 코인은 사기다라고 하는 프레임은 쓰레기통에 던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추론이 맞는지 아닌지는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겁니다. 여기서 저의 또 가정을 세웁니다. SEC가 뭐 소송 걸고 뭐 코인 기업들 다 뭐 기소하고 이 모든 게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이 됐다라면 월가가 SEC, CFTC,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전방위 로비를 계획해서 이 모든 걸 꾸몄다면 저는 아마 이럴 것이다. 월가가 이해관계자잖아요. 로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인과 인프라와 모든 것을 장악하고 통제를 했을 것이다. 이게 저의 추론입니다. 또 하나 추가를 하면요. 만약에 이랬다면 과거의 역사를 비춰보건대 일반인들은 아주 큰 피해를 봤을 것이다.
계속 말씀드리죠. 월가는 일반인이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한다, 원치 않는다, 절대 원치 않는다. 종속적으로 계속 우리의 뭐 ETF, 우리의 주식들, 우리의 연금 상품을 죽을 때까지 30년, 40년 계속 사줘야 수수료를 벌 수가 있습니다. 부자를 되게 하겠습니까? 일반인은 큰 피해를 봤을 것이다. 지금 객관적인 현황입니다. 블랙락이요. 비트코인 보유 당당히 지금 8개월 지났나요? 3위에 오릅니다. 근데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비트코인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사람 1위 사토시 나카모토 110만 개죠. 근데 그 사람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2위는 바이낸스. 그것을 제외하면 블랙락이 당당히 비트코인 보유 3위에 올랐습니다. 단 8개월 만에.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지금 대주주 중에 한 명이 하나가 블랙락이죠. 주요 채굴 기업들의 대주주가 누굽니까? 블랙락이죠. 여기 있는 비트코인 다 제외입니다. 그럼 사실상 블랙락이 거의 사토시만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이 몰리겠죠. 앞으로 채굴할 코인들까지 기업을 들고 있잖아요. 그럼 간접 보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코인베이스, 서클 관련 뭐 JP 모건은 또 뭐 그 컨센시스라고 하는 이더리움 개발사 다 장악이 끝났네요. 리플의 빵형이 SEC 게리 갠슬러 시대는 끝났다라는 얘기는 프레임이 이제는 전환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미국의 SEC 위원이 있습니다. 그 게리 갠슬러 말고 위원이 몇 명 더 있거든요. 얘네들이 투표를 해서 뭐 ETF를 승인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하죠. 최근에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행사에 왔답니다. 이제 뭐라고 하냐? 디지털 자산 증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인을 위한, 코인 ETF를 위한 뭐 이런 S1 양식은 조금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코인 전용 이제 그 증권 신권서를 하나 바꾸자. 이게 너무 옛날 거고, 그리고 SEC의 표준 등록 양식은 코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SEC는 디지털 자산 증권 스폰서에게 본인과 무관하거나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공시 요건을 부과하지 말라. 한마디로 SEC 위원이 지금 뭐라고 하냐? 코인 깡패짓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이거 그만해라. 불법자 같이 행동 그만 좀 해라. 사실은 이 얘기를요. 여기 지금 마크 우에다라고 하는 위원인데 헤스터 피어스 뭐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이 위원이 예전부터 진짜 한 7년, 8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근데 변화가 없었죠. 근데 이제는 프레임의 전환의 시점이 다가온 거죠. 코인은 사기에서 코인은 뭐다? 글로벌 자산이다. 혁명적인 기술이다. 플랫폼이다. 말 바꿨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이 프레임이 전환되는 시기는요. 이거를 사회학자들은 산업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4차. 이 프레임이 전환되는 시기에는 매우 큰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반면 큰 부를 쌓는 부류도 있겠고요. 반면에 기존에 소위 말하는 이제 조금 구시대적인 좀 떨어지는 산업은 통째로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런 시기가 지금 과도기에 처해 있는 뭐 현재죠. 자, 중국의 관영 언론에서 평론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코인 사법 절차가 빠른 시일 내에 표준화가 돼야 된다. 이 코인 사법 처리 표준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보장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중국 아십니까? 아직도 공식적으로 코인 금지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다 하고 있죠. 채굴도 하고 다 뭐 코인 매매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중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정부 비판을 잘못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뭐 영화 배우건 뭐 알리바바의 뭐 회장님이건 그냥 공식 석상에서 사라집니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게 뭐 어디 데려갔나 보죠. 근데 이런 국가에서 지금 언론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코인의 법적 정의, 범죄의 처분 절차, 법적 책임을 지금 정부는 빨리 마련해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정부 보고 일 좀 똑바로 하세요. 코인 이거 지금 빨리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정부한테 제대로 일 좀 제대로 하라.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국가적인
포모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보다 뒤처지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위기의식입니다. 이걸로 뭔가 좀 울타리가 좀 세워져야 이 안에서 이게 뭐 산업을 키우든 말든 투자를 하든 할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역대급 청년 실업률이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집계를 뭐 포기했다 뭐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청년 실업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대학 뭐 졸업장 띄워봤자 졸업장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졸업했고요. 일자리 자체가 없고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고 뭐 부동산부터 해서 안 좋아요. 근데 코인은 뭡니까? 신규 산업이죠. 이 산업에서 뭐가 나옵니까? 일자리가 나오죠. 세금이 나옵니다. 이거 비트코인 쌓아놓으면 이게 나중에 전략적 비축 자산, 국부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코인이죠. 근데 겉으로는 언론에서는 야, 코인 아직도 그런 거 하고 있냐? 근데 실상은 뭐라고요? 국가적인 포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지난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거 실행됐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처음으로 검사에 나선답니다. 가상자산법이 뭐 기본적인 규제만 담고 있는 만큼 좀 자율적인 규제 적용의 점검도 다 핵심을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법을 잘 준수하고 있냐, 이용자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에 대한 사전 예방 점검, 불공정 거래가 있냐 없냐 이런 거 본답니다. 저는 사실 과거에 그 행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뭐 전시회 컨퍼런스 그러면서 정부 사업을 좀 대행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정부 엮이면 진짜 피곤하다. 사실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자체는 환영입니다. 왜 환영입니까? 저는요, 정부의 역할이요. 최소한의 보호 장치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보호는 해야죠. 갑자기 뭐 업체가 돈 들고 튀어버리면 우리 돈이 그냥 다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미국도 아직 뭐 통과는 안 됐지만 중국도 유럽도 다 지금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미 법이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fit 21 법안, 유럽에선 미카 법안이라고 있고요. 한국은 가상자산법. 각국의 정부가 금리 인하, 뭐 금리 인하 이미 한 국가들도 뭐 캐나다도 있고요. 유럽에 뭐 스위스도 있고요. 금리 인하 지금 많이 이미 한 나라들 많이 있거든요. 돈 이제 더 찍어내야죠. 그러면 그 돈이 앞으로 어디로 갈까요? 돈을 찍어냈으면 그 돈이라는 게 결국 뭐 어디로 갈 텐데, 주식 시장으로도 가겠죠. 근데 코인이라고 하는 신규 자산, 앞으로 이제 언론에서 펌핑하면 이쪽으로 많이 흘러갈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이거 뭐 다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비트코인 주식을 늘렸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한 겁니다. 주식 투자한 거거든요. 네, 재밌죠? 코인 직접 투자를 하지 못해서 관련주에 투자를 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코인 지금 현물 ETF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샀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만주, 블록, 코인베이스 이런 회사 주식을 이게요 각각 수백억씩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코인베이스는 작년 기가 막히게 저점에 잘 주었죠. 우리나라의 하나금융 그리고 SK텔레콤 여기에서 최근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 코인 보관 업체입니다. 비트고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분 투자했답니다. 특히 하나금융에서 25%의 지분 한 번에 취득을 하네요. SK텔레콤은 10%를 취득해서 주요 주주로 참여를 했다라고 하죠. 혹시 은행권 또는 금융권에서 근무를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거 직접 근무를 한 건 아닌데요. 제가 예전에 뭐 핀테크다, 그 비트코인 그 행사를 하면서 이쪽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행사 영업을 뭐 한 7년, 8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보수가 아니고요. 이분들은 극보수입니다. 극보수는 뭐냐면 길이 없잖아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길도요. 완전히 잘 다져지고 대로가 아니면 절대 안 가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금융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뭐 정부에서 하는 정부 행사들, 뭐 전시회, 박람회, 언론에서 주최하는 이런 행사 외에는 절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개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실무자였잖아요. 제가 뭐 공권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언론을 소유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들을 상대로 행사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겠죠. 돈을 다루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그래서 보수적인 겁니다. 돈 잘못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다른 거 기술은 다 변해도 금융 자체의 속성 때문에 이게 좀 혁신이 느립니다. 근데 그런 금융권과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국민연금. 가장 보수적인 이 두 군데에서 지금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인에 실은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이나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네. 그래서 상품이 없잖아요. ETF가 없기 때문에 그냥 코인 기업의 큰 베팅, 심지어 분할 매수로 지금 짭짤한 수익을 국민연금 이미 거두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코인에 이렇게 간접 투자라도 안 하면 망하니까 그래요. 이게 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간접 투자라도 안 하면 국민의 노후의 미래가 없다니까요. 하나금융이요. 지금 뭐 부동산, 뭐 아파트 이거 대출해가지고 은행들 큰 짭짤한 수익을 항상 거두고 있거든요. 이 부동산 공화국이 글쎄요, 영원할까요?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면 또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부동산도 뭐 특히 이제 뭐 1급지, 3급지 뭐 이런 데야 뭐 계속 될 수 있지만 부침이 있고요. 이 오프라인에서 그 힘이 어디, 주도권이 지금 어디로 이동합니까? 소위 말하는 그 가상의 세계로 가요. 디지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발 안 담고 넣으면요, 쉽지 않을 겁니다. 2014년 9월 달, 이제 이때 제가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좀 놀랐던 건 뭐냐면, 이 한국은행 연구원이죠. 이분이 비트코인이 뭔지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보고서를 써가지고 위상부 기관에 보고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거 보고 실은 찾아갔던 거거든요. 비트코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지금 나 그거 무시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존재를 무시한답니다. 왜 그러시냐고 봤더니 한마디로 하세요. 터지면 골치 아프니까. 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 지금 한국은행은 이 우리 그 원화를 이제 뭐 미국에 연주는 달러를 이걸 이제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근본이 없는 뭐 무슨 사이버 매직 인터넷 머니 아닙니까? 이거 커지면 골치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8년도에는 뭐 시중의 은행들 또 신용카드 뭐 이런 회사의 팀장들 뭐 이사님들 제가 만나서 미팅 해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굳이 그런 거 뭐 블록체인 그런 거 필요 없다. 그거 어디다 쓸 거냐? 그거 우리 지금 포인트 제도요.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아 뭐 지금 우리 다 이제 된다. 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방식이 너무나 좋고 그런 거 아 괜찮다. 그리고 우리 윗분들이 보수적이셔 가지고 이거 해봤자 이거 안 될 거예요. 뭐 행사 미안합니다. 나 못 갑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거절을 당한 거죠. 근데 23년도, 24년도 뭐 시간이 좀 더 흘렀죠. 근데 뭐 코인 뭐 나름 하락장 아니었습니까? 하락을 하든지 말든지 그 극보수적인 기관 그 윗분들이 지금 뭐 했다? 다수의 코인 기업 주식을 매수한 거죠. 투자한 거죠. 지분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기에서 멈출까요? 솔라나, XRP 뭐 어마어마한 뭐 복합 ETF, 뭐 섹터별 ETF, 분야별 ETF, 탑 20 ETF 이런 거 나오면 살까요, 안 살까요? 하겠죠. 가격이 떨어지면 감사해 하면서 살 겁니다. 진짜 무서운 일이 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보수적인 분들이 그 보수적인 자기의 어떤 그 조금의 위험도 리스크도 테이킹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기관에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건요. 지금 이 기회가 거의 끝자락일 수 있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저 보수적인 양반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확실한 뭔가를 봤다란 얘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예, 솔라나 가격 차트인데요. 21년 11월에서 한 1년 지나서 한 250달러까지 찍었던 솔라나가 10달러 이하로 떨어집니다.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96, 97% 폭락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PTSD, 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한마디로 생각만 해도 악몽인 거죠. 알트코인 다시야 해서 뭐 있는 돈 없는 돈 싹 갖다 부었는데 마이너스 97%를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이거는 뭐 카더라가 아니고 직접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대부분은 10중 8구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저주하고 떠납니다. 이게 1번 그룹이고요. 2번 그룹, 드물지만 있는 이분들은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물론 1번이 더 자연스럽죠. 내가 이거 다시 하면 내가 장을 지진다 뭐 이런 표현 쓰시거든요. 근데 저는 힘든 거 알지만 이왕이면 긍정적이 되자. 이왕이면 2번 그룹이 되자.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그게요. 과거에 실패한 걸 통해서 배우시면 돼요. 똑같은 실수 반복 안 하시면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과거의 실수가 나의 미래의 성장과 기회 자체의 문을 닫아버려요. 이거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에 드려보고자 하거든요. 제 동생이 뭐 코인으로 2천억을 잃고 복구한 썰, 뭐 이제 크립토 벤터 이 창업자거든요. 말이 2천억이지. 우리는 2천억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인데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그냥 부자가 아니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근데 부자가 됐다가 망한 건요. 사실 막 한강을 우리로 치면 기웃기웃 거렸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다시 그냥 일어섰습니다. 방송을 해서 뭐 이제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또 밈코인 투자로 재미를 좀 많이 봤다라고 하거든요. 핵심은 이 PTSD가 쉽게 잊혀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얽매이면 성공을 못 잡아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겠죠. 이왕이면 긍정적. 제가 보니까 좀 선천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감사하셔야 되는 거고요. 선천적으로 긍정적이 아니어도 이거는 스스로를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요. 계속 공부를 하면서 다시 시작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 가족이 잘 되지 않습니까? 가족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친척, 친구,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 잘 만들 수가 있죠. 저는 뭐 코인 투자, 우리가 큰 수익을 위해서 지금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코인만 공부하면 저도 처음엔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코인 투자하려고 봤더니 뭐 연준이 뭐 저기 뭐 글로벌 금융 세력이 있고요. 뭐 유대인들이 있고요. 뭐 사회가 있고 역사가 있고 금융, 뭐 화폐의 심리, 인간 심리에 대해서 저는 많은 사실 인생을 배웠습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저는 이미 그러니까 되게 감사해요. 아, 내가 이거 코인 투자 안 했으면 내 이 지경이 좁았을 거예요. 제 어떤 인격이 잘 몰랐을 겁니다. 그냥 이 간장 종지 그릇만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가끔 슈퍼챗이랄지 또 계좌이체는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호명이 어렵다 보니 근데 그 보내주신 거 저희가 제 동생과 함께 뭐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요, 약간 지금 좀 인내를 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인 건 맞죠. 본업에 충실하자. 본업을 대충 하면서 한 방 조금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 본업을 충실해서 여기에서 원화채굴 해야겠죠. PTSD 이걸 좀 쉽진 않겠지만 극복을 하면요. 훨씬 성공이 단단해집니다. 내 그릇이 넓어집니다. 긍정적으로 지금 인내해야 되는 구간이 맞거든요. 지금 뭐 굳이 뭔가를 막 극적인 거 안 하려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긍정적으로 지금은 묵묵히 참고 견디다 보면 반드시 저는 큰 수확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올해보다는 지금 이제 M2 소위 말하는 글로벌 유동성이 내년 하반기까지는
늘어날 것으로 이미 그건 확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 좋겠다. 그리고 큰 수확은 긍정적이고 PTSD 극복하고 열심히 지금 앞으로 나가는 거죠. 지금은 버티기만 해도 전 90점 이상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지만 견디고 나중에 좋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공 스토리 나중에 한번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